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7대륙 최고봉 완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7대륙 최고봉 중에 가장 높은 7개 대륙의 각각의 최고봉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는 당연히 지구의 지구붕이라는 이제 별칭을 갖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입니다. 해발 8,848m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세계 최초로 오르신 분은 1953년에 뉴질랜드의 그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세르파라는 것은 히말라야 등반가들을 이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물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네팔, 파키스탄 이런데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에 뉴질랜드의 그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 네팔의 세르파 그 텐징 노르가이가 영국 탐험대원으로 같이 그렇게 에베레스트에 올라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게 됩니다. 1953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를 때 이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올라갔습니다. 무산소 등반이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올라갔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정도 되면은 공기 산소가 일반 지상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호흡기가 없이 그 높은 고도의 등정에 성공할 확률은 높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누가 최초로 올랐냐면 1977년에 제주도 출신의 고상돈 대원이 대한민국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인으로서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1977년. 그런데 그분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79년에 북미의 최고봉인 디날리봉에 오르셨고 하산하시다가 이제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사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상돈 대장이신데 1977년에 대한민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셔서 대한민국인의 위상을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중에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르신 분은 1991년입니다. 1991년 지현옥 대장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1999년에 그 안나푸르나를 오르셨고 내려오시다가 사망하셨는데요. 여성으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에베레스트에 최초로 오르신 분은 지현옥 대장님 1991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히말라야 그 산맥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최고봉이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남미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즉 남아메리카의 최고봉이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아콘카과입니다. 아콘카과는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그 칠레와 접경지대에서 한 15km 지점인데요. 그 아콘카과는 남미의 최고봉으로서 안데스 산맥 안에 있는데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보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가 좀 더 가깝게 있답니다. 아콘카과는 이제 그 원주민어로 무슨 의미냐면 돌로 된 보초병이란 뜻이랍니다. 해발이 6,962m입니다. 아콘카과는 해발 6,962m, 7,000m에 가깝다 보니까 그 주변 어디에서 보든 간에 그 돌 모양의 그 봉우리가 보초병처럼 그렇게 늠름하게 서 있다 해서 돌로 된
보초병이라는 의미의 아콩카가라는 봉우리 명칭을 정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콩카가가 안데스 산맥의 최고봉이자 남미의 최고봉인데 남미 그 안데스 산맥 주변에는 아콩카가 말고도 6,000m급 그 산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아콩카가 해발 6,962m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아마추어들도 할 수가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는 등반하는데 한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등반료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입산료를. 그래서 등정을 하냐 아니면 트레킹만 하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등정은 그야말로 정상에 오른다를 오를 등자 정상 정자에서 등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등정 비용은 성수기 때는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비수기 때는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정상에 가지 않고 그냥 중턱까지 트레킹만 한다. 그러면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도 뭐 전문 등반 기술 뭐 이런 게 없어도 되고 이제 그 체력적으로 버텨주고 그 다음에 기상 여건이 잘 좀 괜찮고 그 다음에 고산병에 적응을 할 수가 있다면 열흘 정도 일정으로 등정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답니다. 50에서 60% 정도. 그게 남미의 최고봉인 아콩카가 해발 6,962m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로서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이 디날리봉입니다. 디날리봉은 미국령 알래스카에 있는 봉우리인데요. 해발 6,194m입니다. 해발 6,194m인데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최고봉. 원래 거기 봉우리 명칭은 맥키니봉이었는데요. 왜 맥키니봉이었냐면 1897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칭, 그 당시에 이제 북미의 최고봉이 발견이 됐습니다. 알래스카에 그 봉우리가 이제 발견이 돼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 이름인 맥키니로 명칭을 정해서 맥키니봉이었는데요. 그 맥키니봉 명칭 관련해서 알래스카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 자기들의 언어인 디날리로 하자. 그 디날리가 알래스카로 무슨 뜻이냐면 가장 높은 곳이란 뜻이란답니다. 가장 높은 장소. 그래서 알래스카로 디날리봉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맥키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오하이오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한 100여 년 계속 맥키니봉을 했으니까 맥키니봉 봉우리 명칭을 유지하자 계속 그 수십 년 100년 가까이 그러게 계속 논쟁 100년 이상이죠. 100년 이상 동안 논쟁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에서도 알래스카주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들과 맥키니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연방 하원 의원들 간에도 엄청난 갑론을박 논쟁이 있었답니다. 그 알래스카주나 오하이오주나 다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그 하원 의원들 스스로도 공화당 출신의 의원들임에도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주 연방 하원 의원들은 다 디날리봉으로 칭하자고 반면에 오하이오주 연방 하원 의원들은 맥키니봉으로 칭하자고 계속 논쟁이 100년 이상 있어 왔는데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15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했답니다. 디날리봉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래서 알래스카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날리봉입니다. 과거에 맥키니봉. 그래서 거기는 해발 6,194m인데요. 굉장히 거기는 아마추어들이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랍니다. 1977년에 대한민국인으로서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르셨던 고상돈 대장도 그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을 등정하고 내려오다가 하산길에 기상 악화로 사망을 할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오르기가 어렵답니다. 등반하기가. 또 일본인으로서 이제 탐험가가 누가 있냐면 나오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오미. 그분은 고상돈 대장이 1977년에 한국인으로
에베레스트에 최초에 오르신 분이었는데 나오미라는 그 일본 분은 그보다 7년 앞선 1970년에 일본인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분이었는데요. 그분도 1984년에 그 디날리봉에 등정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디날리봉은 오르기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등산이라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서 다시 내려와야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기 어렵다라는 말 자체는 등산 플러스 하산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그렇게 오르기가 어렵냐면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그 8,000m급 14자 내지는 16자들은 그 티벳 고원, 해발 한 4,500m 고지에 있는 티벳 고원에서 솟아 있는 봉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고원도 한 해발 한 4,500m, 아니 4,500m 그 고지에서 우뚝 솟아 있는 게 남미 최고봉 아콘카가거든요. 그에 반해서 북미의 최고봉인 디날리봉은 해발 300m 고지부터 우뚝 칼날처럼 솟아 있답니다. 해발 300m 고지부터 우뚝 솟아 있다 보니까 또 주위에 산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등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산 기슭부터 오르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변에 산들도 없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만한 그러한 지형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위 63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북위 66도 이상을 북극권이라고 하는데요. 북위 63도에 위치해 있어서 북극에 가까워서 사실상 북극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엄청나게 영하 한 5, 6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강풍이 불게 되면 바람을 막아줄 주위에 산들이 없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영하 8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지구를 남반구, 북반구로 나누지 않습니까? 북반구에서 최고로 낮은 기온, 최저 기온 기록 영하 74도, 영하 74도가 바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에서 수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디날리봉은 기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등정 성공할 확률이 올랐다 할지라도 살아서 안전하게 내려올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기 디날리봉에 오르게 되면 올라서 하산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은 등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 산 등반 기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이 받쳐줘야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 해발 6,194m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이제 7대륙 최고봉 중에 네 번째가 아프리카 최고봉입니다.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인데요.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입니다. 해발 5,895m. 거기는 적도 남쪽으로 있는데요. 남이 3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이 3도, 적도 바로 밑에 있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탄자니아와 케냐 접경지대에 있는데 봉우리는 이제 최고봉은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쪽 언어 스와힐리어가 있습니다. 스와힐리어로 킬리만자로가 무슨 뜻이냐? 킬리마 플러스 엔자로의 합성을 합니다. 킬리마 플러스 엔자로. 킬리마는 영어로는 마운틴의 의미랍니다. 엔자로는 빛나는, 번쩍이는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번쩍이는 산, 빛나는 산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적도에 있으니까 열대지방이지 않습니까? 적도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가 정상 부근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번쩍번쩍 빛난다 해서 햇볕에 반사된 그 만년설이 번쩍번쩍 빛난다 해서 번쩍이는 산, 빛나는 산이라고 해서 킬리만자로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게 해발 5,895m 아프리카 최고봉이고요. 1985년에 조용필 씨께서 발표하신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다음에 1938년에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을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옵니다.
정상 해발 5,895m 정상의 만년설 그 얼음 속에 표범이 이제 얼어 죽어가지고 말라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표범이 어떻게 해서 그 높은 해발 5,895m까지 올라갔냐. 조용필 씨의 노래 킬리만자로 표범에서는 나는 뭐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헤밍웨이의 그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거기에 내용에도 킬리만자로 정상에 어떻게 해서 표범이 거기에 얼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을까? 그게 나는 궁금하다. 뭐 그런 취지의 소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킬리만자로고요. 거기도 이제 아마 그 남미의 최고봉인 아콘카가와 비슷하게 아마추어들도 이렇게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다는데 아콘카가가 그렇듯이 킬리만자로도 등정 성공률은 한 5, 60% 된답니다. 아콘카가는 정상 갔다 오는데 한 열흘 걸리는데 킬리만자로는 아콘카가보다 한 1000m가 낮지 않습니까? 아콘카가는 해발 6962m,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이기 때문에 킬리만자로가 1000m 정도 더 낮아서 킬리만자로는 한 4박 5일 내지는 5박 6일 정도 일정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는데 거기 등정 성공률이 한 5, 60%고 또 이제 그런 말이 있답니다. 거기 현지 가이드들에 의하면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다 보면 고산병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체력적으로 이제 그 넉다운 직전에 가게 되면 막 굉장히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뒤쪽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부르는 걸로 착각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대답을 하게 되면 등정에 성공하지 못한다. 즉 정상에 오르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징크스가 있다라고 현지 가이드들이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아프리카의 최고봉 7대륙 최고봉 중에 네 번째로 이제 높은 해발 5,895m의 킬리만자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대륙 최고봉 중에 다섯 번째는 유럽의 최고봉인 엘브루스입니다. 엘브루스는 동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대에 있는데 정상 엘브루스 산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 해발 5,642m입니다. 해발 5,642m. 그 엘브루스는 거기도 그 아마추어들도 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는데요. 특히 거기는 해발 3,500m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간답니다. 우리나라 덕유산 해발 1,600 고지 거기 향적봉 그 밑에 부분에 이제 그 케이블카가 올라가듯이 유럽의 최고봉인 엘브루스 산에도 해발 3,500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한 이틀 정도 오르면은 엘브루스 정상 해발 5,642m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고산병이 발생이 되는 그 고지대다 보니까 고산에 적응이 되어야 하고 체력적으로 버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콘카가하고 킬리만자로는 뭐 그러게 추운 지역은 아닌데요. 그에 반해서 엘브루스는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눈보라, 강풍, 폭설 뭐 엄청나게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 정도는 아니지만은 엘브루스도 디날리봉 못지않게 굉장히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래서 기상이 안 받쳐주면 해발 5,642m 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상이 안 받쳐주면 거기에 등정에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 해서 거기도 등정 성공률은 한 4,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게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돼서 유럽을 다 점령을 했는데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14개월 동안 독일이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가지고 구소련 지역인 그곳을 침공해 왔답니다. 그래서 엘브루스 산이 이제 카스 산맥의 최고봉인데요. 카프카스 산맥의 최고봉 거기에 엘브루스 산인데 거기 정상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독일이 화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소련이 엄청난 피해를 봤답니다. 그래서 전사자만 해서 한 35만 명, 부상자가 한 60만 명, 그래서 사상자를 다 합하면 95만 명, 100만 명에 육박되는 그런 사상자가 소련군에서만 발생할 정도로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된 참혹한 전투 현장 14개월 동안 그랬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구소련의 그 유해를 구소련군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계속 뭐 구소련군들이 많이 발굴이 됐었는데 최근에 수년 전에 독일군들이 많이 수백 구의 시신이 발굴이 됐었답니다. 그만큼 그 소련 못지않게 구독일군들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던 지역이 바로 그 엘브루스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5,642m,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거의 눈보라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게 눈보라가 심하지 않아야 되고 고산에 잘 적응이 돼야 등정에 성공할 수 있어서 등정 성공률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 코스로 그쪽에 꽤 많이들 간다고 합니다. 7대륙 최고봉 중에 유럽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륙 최고봉 중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이제 남극대륙에 있는 빈슨산입니다. 남극대륙에 있는 빈슨산. 대륙별로 이제 넓이를 순서 랭킹을 따져보면 아시아 대륙이 가장 넓습니다. 아시아. 두 번째가 아프리카. 세 번째가 북아메리카. 네 번째가 남아메리카. 다섯 번째가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은 대륙입니다. 대륙. 북극은 대륙이 아닙니다. 그냥 좀 북극해 바다죠. 근데 남극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륙 중에 남극 대륙은 넓이가 랭킹 5위입니다. 우리 한반도 면적의 한 60배가 된답니다. 남극 대륙은 한반도 면적이 60배의 면적이고 중국이 우리 한반도의 50배 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극 대륙이 중국 영토보다 더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은 그 눈하고 얼음들로 뒤덮여 있고 우리나라 뭐 세종 기지나 장보고 기지도 거기에 이제 진출해 있는데요. 남극 대륙은 그 얼음의 대륙을 덮고 있는 얼음의 두께가 2, 3km 된답니다. 얼음의 두께가 2, 3km. 평균 한 2.5km. 얼음의 두께가 뭐 2, 3m, 뭐 2, 300m가 아니라 2, 3km, 즉 2,000m에서 3,000m. 평균 한 2,500m다 보니까 제가 18년 2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이제 70일에 완주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석촌호수에서 18년 2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가지고 2,532m입니다. 2,532m. 그러니까 남극 대륙의 얼음의 두께가 평균 한 2.3에서 2.5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석촌호수 한 바퀴 도는 그 길이가 남극 대륙 얼음의 두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이 해발 1915m인데요. 거기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극 대륙에 딱 서게 되면 그 고도 자체가 얼음 두께가 높은 데 서게 되기 때문에 고도 자체가 그러게 평균 한 2,300에서 2,500 고지에 서기 때문에 지리산 천왕봉보다 높은 고지에 서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최고봉이 빈슨산인데요. 빈슨산이 해발 4,892m입니다. 해발 4,892m, 남극 대륙의 최고봉입니다. 그럼 빈슨산은 왜 명칭이 빈슨산이냐? 미국에서 그 남극 대륙을 탐험할 당시에